다 들어오셨죠? 2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뭐 거의 중요한 것들, 약을 왜 열심히 드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약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보셨고요.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들을 하셨고, 이 부분도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아시고 계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선생님들 혹시 좀 오래됐죠? 이거 얘기하면 옛날 사람이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놀리는데, 그 옛날에 드라마에 공효진 나왔던 드라마, 봄이라는 아이가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게 잘 나와요. 이 출혈 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공효진이 아이에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아이를 붙잡고 얘가 이제 코피가 자주 나니까 코피가 나면 엄마가 어떻게 하랬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이가 코피가 나면 그걸 휴지로 잘 닦아서 비닐봉지에 그냥 버리지 말고 그 아이의 그 혈액이 묻은 휴지를 다 비닐봉지에 넣어서 엄마한테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답변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기본이에요. 처리할 것이 마땅히 없을 때는 비닐봉지에 다 넣어 갖고 와서 집에 와서 뭔가 감염 요인을 좀 제거해주고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한번 볼 건데요. 특히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여성 감염인 분들이 생리를 하실 때 월경 이란 단어를 쓰는 게 맞나요? 좀 쓰고 나서 보니 옛날 단어 같네요. 그래서 생리를 하실 때 이제 요즘 쓰시는 그 생리 패드들이 굉장히 흡습성이 강한 거라서요. 엄청난 양의 습기를 빨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혈액이 엄청나게 함유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 연구이긴 하지만 HIV가 생존 기간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성의 그 생리 때 생리대를 비닐봉지에 묶어서 어떤 그 오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닐봉지에 묶어 두었더니 2, 3일 뒤에까지 HIV가 생존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혈액을 함유하고 있는 생리대 처리 같은 거는 비닐봉지에 넣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락스를 그냥 이렇게 원액을 부어서 묶어서 버리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혈액을 처리하는 방법은 뭐 주사를 맞다가 주사 바늘이 빠져서 출혈이 돼서 여기 밑에 많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고였다, 혹은 뭐 내가 갑자기 다쳐가지고 출혈이 돼서 고였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감염인 분이라고 할지라도 고무장갑이나 일회용장갑 착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그 바닥에 그 피가 이렇게 고여 있거나 한 데에다가 락스를 붓고 한 2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20분 정도 기다리면 이제 바이러스가 원액을 이렇게 부어놓으면 사멸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종이 타올 같은 걸 이용해서 바닥에 있는 걸 완전히 닦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려야 되죠. 그리고 닦아낸 후에는 장갑을 벗고 손을 깨끗이 닦아라, 이런 건데, 만약에 그러면 저기 지금 제가 비닐봉지를 일부러 뺐어요. 왜냐면 지난번 강의 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비닐봉지가 없을 땐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가 락스로 20분을 기다려서 바이러스를 사멸시킨 다음에 종이타올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땐 사실 굳이 비닐봉지 안 넣으셔도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닦아낸 후에는 장갑을 벗고 손을 깨끗이 닦으시라는 거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 제가 우리 식구들께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요, 물론 이제 갑자기 상처가 나거나 출혈이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그렇기는 한데, 내가 좀 다쳐서 상처가 나서 출혈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내가 충분히 움직여서 이런 처리들이 가능할 만큼의 힘이 내게 있다 그러면, 다른 분의 도움을 받지 마시고, 감염인 본인이 직접 이런 작업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집에서 가족들이 비감염인하고 감염인이 함께 사는 환경이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식구들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약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일 때는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해주시면 가족들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고요. 도움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만약 내가 할 수 없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면 이 과정대로 설명을 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장갑 껴, 이렇게 락스 부어, 닦아,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생활이에요, 이제. 이런 무슨 처리, 청소 이런 게 아니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정말
죽는 병이 아니잖아요. 만성질환이니까. 약 먹고 잘 살면서 나는 비감염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걸 가능하면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이건 하는 게 좋을까? 혹은 안 하는 게 좋을까? 혹은 이 사회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제한을 할까? 그 제한이 나에게 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는 게 필요해서 지금부터 이제 그런 부분, 조금 예민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도 굉장히 많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간 선생님들이 제가 상담을 하면서 했던 질문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때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고요. HIV 감염인에 군입대는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감염인분은 이거 사실 조금 언짢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외국에는 HIV 감염인도 다 군대 가요. 군대가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 한국에 파견된 미군이 한국에 와서 감염 사실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제대예요. 집으로 보내죠.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면제가 아니고 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에서 군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그냥 제대를 시키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초창기에 너무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군대에 계신 모든 분들이 HIV 감염인을 군대에 내둘 수 없다는 판단을 하셨던 거죠. 이유는 조금 언짢긴 하지만 우리가 알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간혹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도 보지만 군대에서 뭐 가혹행위들이 좀 일어난다, 뭐 동성 간의 성폭행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감염인을 군대에 입대시킬 수 없어요 라는 첫 번째 이유는 동성 간의 성폭행을 혹시라도 감염인이 나쁜 사람이라 했다 이게 아니고 장관으로부터 당했다든지 했다든지 간에 어떤 것도 감염 경로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을 하셨는데 사실 그건 좀 무리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검사를 하면 군대 HIV 감염이 전혀 없는 군대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겠냐?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건 징병검사에서 검사를 해서 HIV 감염 사실이 드러나면 군입대를 면제. 그 다음에 들어가서 검사를 어떻게 헌혈을 했거나 했더니 HIV 감염 진단이 되었다. 그러면 의가사 제대.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 군대에 감염인이 없나요? 있죠. 왜냐면 실제로 그 군생활 하다가 발견돼서 저한테 신고되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감염인이 한 분도 안 계신 군대를 만들 수 있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휴가를 갔다 오면 격리해야죠. 12주를. 12주 후에 항체 검사해서 감염이 안 된 사람은 복귀시키고 감염된 사람 내보내고 이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군입대를 면제하고 있고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입니다. 그래서 면제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선생님들 혹시 필요할 때 찾아보시라고 11조에 보시면 질병 심신장애 정도 평가 기준 이런 게 있어서 HIV 감염 사실이 확인이 되면 6급 판정을 받게 되고 6급이면 면제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는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군인이신 분이 어렵게 전화를 해오실 때 상담에 굉장히 많이 이게 혹시 그 제대 사유에 HIV 감염이라고 써주나요? 써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질병 사실 본인 외에는 노출시킬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질병에 의한 제대라고 써주긴 하지만 거기에 HIV라고까지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아시게 되죠. 왜냐하면 건강하게 군대 보낸 내 아들이 어느 날 질병 때문에 군에서 제대를 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알려지기는 하지만 하실 수 있으면 뭐 군대에서 말을 해주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다른 질병으로 이렇게 둘러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근데 어쨌든 면제 대상인 거고요. 그런데 가기 전에 난 아직 군대를 가기 전인데 나는 감염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나는 굳이 군대를 가서 의가사 제대할 필요가 없고 그냥 면제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면제 요청을 할 거냐는 과거에는 보건소 선생님이 대리로 해주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질병 사실을 너무 노출시킨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리 요청은 지금은 못하게 하고 있고요. 본인이 보건소에서 HIV 검사 확인서를 떼달라고 하세요. 이 보건소는 내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예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가기 전에 전화하시고요. 전화로 약속하시고, 왜냐면 가서 제가 뭐 감염인인데 검사하기 전에 때려왔어요. 이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이제 미리 전화해서 선생님 제가 징병검사가 나왔는데 검사 확인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려 가겠습니다. 어디로 몇 시에 갈까요? 선생님하고 연락을 해서 보건소에 가셔서 병원에선 뗄 수 없어요. 검사 확인서는. 보건소에 가서 떼시고 간혹 이것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로 문의가 오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검사 기능이 없습니다. 행정을 하는 곳이에요. 에이즈 결핵관리과는. 그래서 검사 확인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사 확인서 떼가지고 이거를 지방병무청에 갖다 제출을 하시면 그것으로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는 해결했어요. 근데 나는 군대 가기 전에는 감염인이 아니어서 군대를 제대로 잘 했는데 군대 갔다 와서 보니 감염 사실이 진단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제 앞에 닥친 이 군대 관련 예비군 훈련이죠. 예비군 훈련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비군 훈련의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면제를 해주는 기준을 가만히 보시면요. 예비군 훈련과 군대는 면제인데 민방훈련 면제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군대는요. 우리나라 군대 굉장히 훈련 심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훈련을 면제를 안 받고 다 하면 제가 볼 땐 건강이 좀 걱정스러워요. 너무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예비군 훈련의 경우도 사실 우리가 뭐 면제해주세요 이러진 않았지만 예비군 훈련을 시키는 쪽에서 생각을 해보니 이 사람들이 훈련하다 다칠 수도 있겠네 뭐 이런 걱정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군대도 면제되는데 예비군 훈련 나는 꼭 받겠다 이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이 나오면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검사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이번엔 병무청 동원과에다가 한 번만 제출을 하면 예비군 훈련 전체가 면제가 됩니다. 한 번만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저 여기는 쓰지 않았는데 왜 안 썼냐면 면제가 아니라서 안 썼는데요. 민방위 훈련 이건 한 번에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 나와요. 그때마다 소견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때는 병원에서 하는 거죠.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제출하는데 소견서 HIV라고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께 선생님들 저 민방위 훈련 나왔는데요. 낼 수 있는 거를 좀 주세요. 라고 하면 HIV 빼고 다른 기회질환이나 이런 진단명을 써서 선생님이 진단서를 주세요. 소견서를 그걸 갖다가 그때마다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면제가 가능하고요. 왜냐면 이건 거의 가서 뭐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면제는 아닌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몇 개의 사례가 있었는데 헌혈이에요. 예기치 않게 내가 민방위훈련을 뭐 이걸 면제를 받을 필요는 없겠어. 난 지금 건강해. 그래서 그냥 가서 교육 좀 받고 오지 하고 갔더니 교육받는 중간쯤 보니까 저쪽에서 헌혈차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이미 왔는데. 그래서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식구들에게 그냥 가능하면 면제 받으세요. 라고 설명을 해요. 왜냐면 가서 당황하면은 우리가 아시잖아요. 지금 당황하면 알던 것도 잊어버려서 간혹 선생님들이 병원에 가서 당황하시면 뭔가 그 희귀난치 질환이 떠서 의사 선생님이 젊은 나이에 왜 희귀난치예요? 라고 물어보면 무슨 병이에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혹시 알고 묻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에이즈예요 라고 말하고 진료 안 받고 도망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당황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면제받고 안 가시면 좋겠는데 갔다가 만약에 헌혈을 만났다. 피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피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어떻게든 그냥 도망을 오시든가 어떻게 하셔서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민방위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가능하면 소견서 내시고 민방위도 면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번에 이제 HIV 검사 의무 대상은 그럼 도대체 누굴 거냐? 관련 법령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질병명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련 법령, 근데 법규와 법령이 다르죠. 법령은 예방법 이렇게 말하는 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를 법령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고시나 이런 검사규칙 이런 거는 규정이죠. 그래서 법규 그러면 전체를 다 말해요. 지침까지. 보통 법령 그러면 공식적인 법의 명칭을 가진 것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 결핍증 검사 규칙에 명시된 대상은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좀 쓰다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일단 다행인 건 이제 여성종업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식구들이 많이 피해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휴양 콘도미니엄도 숙박업에 종사하는 여성 종업원, 혹시 성관계가 있을까봐 미리 막는 거고요. 안마실, 그러니까 변태 영업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죠. 개별 구획공간 설치 목욕업에 종사하는 여성 종업원, 이용업, 소주방, 호프 카페 종사 여성 종업원, 그다음에 차 등을 배달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여성 종업원, 이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그 속칭 그 티켓다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규제 대상이고 검사를 해야 되고,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 업주에게 통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고용할 수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흥접객원, 안마실소 여성종업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제가 조금 그런데, HIV 감염이 유래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되는 영업장 앞에 다 적어 단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뭐 찜질방 이런 것 좀 있죠, 사실. 이제 그게 인정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검사시키고 질병명을 주인에게, 업주에게 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런 이상한 변태 영업 이런 거 아니어도 직장검진 HIV가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옵션으로 들어가서 싼 맛에 그 자꾸 검사 센터들이 이걸 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이슈화가 되니까 이 사업주분들도 그래 뭐 해주면 싼 값에 포함해서 해주겠다 그러는데 굳이 싫어할 이유가 없고요. 자꾸 들어가게 돼서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직장 검진이 국가가 하는,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데 규정되는 거 보면, 공무원 채용검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의무조항이 아니고 옵션이에요. 그래서 거부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거부할 수 없죠, 우리는. 예를 들면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 에이즈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검사 안 받겠습니다, 이거 빼주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모두 나를 의심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검사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정말 제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일 많이 받는 전화가 뭐냐면, 우리 직장검진에 보니까 HIV가 있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나 피 뽑고 왔는데 나 어떡해요? 결과 알려주면 어떡하지요? 이 질문을 제가 질병관리본부로 들어간 다음에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법적으로는 통보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잘 이해하고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되거나, 혹은 상담 간호사 선생님께 좀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 안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셨는데 결과가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양성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검진센터에서 나의 직장에 결과를 주기 전에 조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서두르셔야 되고요. 그때 이제 보건소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검진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혹시 선생님 검진센터는 HIV 검사 하시죠? 한다고. 통보하세요? 그러면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요, 그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경우든 한 번 더 확인을 강력하게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8조의 2에 보면요, 검진 결과의 통보는 본인의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요. 이거 볼까요, 선생님?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본인 외의 사람에게 HIV 진단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쓴 것이 선생님들의 선배들, 그러니까 초창기에 고생을 많이 하셨던 그런 우리 식구들과 그다음에 교수님들과 뭐 전문가들이 의논을 한 결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자조모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 주셨어요.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무슨 소리냐면 양성이든 음성이든 검진 결과 다 통보하지 않는다예요. 이게 왜 들어갔냐면요, 본인에게밖에 통보할 수 없다고 했더니 검진센터에서 뭘 하셨냐면 양성은 본인에게만 통보했어요. 음성은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출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도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지에다가 음성 해서 보냈죠. 양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인에게 불러가지고 상담하면서 양성이, 이거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하신 다음에 결과지에다가는 비워놓은 거죠. 그래서 사업주가 이날 결과를 다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음성, 이 사람 왜 비어있지? 양성인 거예요. 그래서 간접 노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성을 통보할 수 없다 이렇게 쓸 수가 없고요. 검진 결과를 음성도 양성도 다 통보할 수 없다고 반드시 확인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음성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이 법의 사망에 보면 8조 2 사망에 보면 사업주는 또한 근로자에게 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 없다.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또 왜 생겼냐면 사업주들이 이제 이걸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 본인에게 검사 결과를 받아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결과를 요구할 수 없다고 조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공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란 감염인이 나는 그래서 내 보건소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검진센터에 전화하셔서 이 조항이 있고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혹은 공문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보통 이젠 많이 아세요. 보건소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협조가 되고요. 만약에 이 보건소 선생님께서 이제 막 업무를 맡으셨고 에이즈를 아직 다 모르시는데 내가 이런 상황을 당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선생님 뭐예요? 나는 몰라요. 알아볼게요.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불안하죠? 그럴 때는요.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에이즈 예방협회라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보건소 선생님께 이런 거 설명을 해주세요. 혹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소 선생님 이거 모르신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통보가 되기 전에 막으셔야 해요. 이런 작업들을 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뭐 통보가 돼서 크게 직장검진에서 문제가 되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셨다가 도움을 필요할 때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보 관련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이 통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검사기관은 보건소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좀 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실 수 있다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글로 정한 거고요. 다음 보시면 이것도 질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민간보험. 민간보험은 뭐 국민건강보험 이런 국가에 사는 의료보험 빼고 우리가 드는 거 있잖아요. 무슨 보험회사. 실명을 하나 예를 들면 동부화재 보험 이런 거. 교보생명 이런 민간보험들. 그래서 민간이 와서 나에게 들으라고 권하고 내가 돈 내고 드는 그 보험들을 가입하고 보상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건데요. 초창기에는 이 민간보험들의 약관에 HIV가 잘 언급되지 않았어요.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자꾸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보험들이 HIV를 면책질병으로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보험 약관에 보면 면책질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 병을 언제 진단을 받았든 이 병이기만 하면 보험회사는 이 사람을 가입을 시켜서 보험을 잘 붓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질병이에요. 에이즈가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약관에 면책질병에 HIV 감염이라고 써 있으면 나는 그 보험을 들면 안 돼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리고 나는 지금 감염 상태가 아니에요. 나는 아직. 그래서 감염되기 전에 내가 들었다. 문제가 없죠. 왜냐면 내가 그 보험을 들을 때는 이 질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험을 들고 붙다가 어느 날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 보험 들기 전에 했으니까 보상해주세요. 불가능하다고요. 면책질병이라서. 네. 언제 들었든 이 질병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면책질병이 없는 경우는 어떠냐? 내가 진단을 받기 전에 건강보험 하나를 들었어요. 질병보험을. 그래서 이제 들었더니 들고 나서 한 1년쯤 붙고 났는데 진단이 된 거예요. HIV라네요. 그래서 입원을 해야 돼요. 내가 질병보험이 있으니까 보상을 요구를 했어요. 나 돈 주세요. 보험.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해요? 못 준다고. 왜 못 주나요? 그랬더니 성병은 보상이 불가해요. 성병은 보험회사가 보상 안 해요. 그래서 에이즈 성매개 질환이잖아요. 에이즈는 성매개 질환이지만 우리가 성병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에이즈는 무슨 병이에요? 감염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보험 선생님이 이건 법 대 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구분하기를 HIV는 감염성 질환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그렇게 가르마를 타고 있기 때문에 성병이라고 하면 아닙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에이즈는 성병으로 구분되고 있지 않습니다. 감염성 질환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고요. 또 하나 보험회사에서 그 딱한 우리 식구들을 가장 많이 등쳐먹는 게 뭐냐면 이제 말이 막 나오는 뭐냐면 이게 네가 이거 HIV 감염일 줄 알고 검사하면 이거 진단될 줄 알고 미리 든 거 아니야 보험? 그래서 못 줘. 의도성이 있었지 너. 그래서 진단 받기 전에 보험 먼저 들어놓고 그 다음에 진단 받고 보상 받으려 그런 거지.
라고 말해요. 선생님들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모든 보험을 다 예상하고 들어요. 저는 보험이 없는데요. 어떤 사람이 암보험을 들어요. 왜 들어요? 암 걸릴까봐. 언젠가 내가 암 걸리면 쓰려고. 그래서 보험의 가장 중요한 보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 이제 수명도 길어졌으니까 언젠가 암 걸릴지 몰라. 암 요즘 되게 많아. 그래서 걸렸을 때 어떡할 거야? 그래서 미리 들어놓고 걸리면 이걸로 보상받아 이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HIV 감염이 아니었을 때 보험을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판매원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HIV 진단 받기 전에 보험 들어서 진단 받은 다음에 이거 보상받으려고 들은 거지? 네, 맞아요. 그게 보험이에요. 민간보험이에요. 모든 민간보험은 개연성이 없이는 그 보험을 우리가 안 사요. 내가 죽어도 죽을 때까지 내 100살을 살 건데요. 예를 들어 나는 100살을 살 건데 나는 암은 안 걸릴 것 같아요. 나는 암보험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보험을 팔 자격이 없어요. 이거는 보상이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대해 넘어가시면 안 돼요. 보통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그냥 너무 전문가시잖아요. 말씀도 잘하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나 못 받나 보다. 그래서 포기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받으셔야 돼요. 자, 밑에 조그만 글씨로 써있는 운전자 보험과 상해보험. 상해보험이야, 뭐, 보험이야, 뭐, 상해를 싸움이나 이런 거 안 해서 좀 안 되면 좋고, 아니면 뭐, 큰 사고가 없으면 좋은데, 운전자 보험은요, 필수죠. 현대사회에 필수예요. 저게 왜 저기 등장을 했냐면요. HIV 초창기에, 보통 우리는 다 벤치마킹을 해요. 독일, 미국, 이런데. 보험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들이에요. 그럼 먼저 보험을 체계를 잡았던 나라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뒤따라가면서 그들을 benchmarking 하면서 이런 제도들이나 규정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보험 선진국들을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을 했더니, 거기서 HIV 감염인들의 운전자 보험 가입 불가예요. 왜요? 초창기에 너무 심각한 질환이었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낙인이 너무 컸기 때문에요. 초창기에 미국이나 독일 이런 데서 HIV 진단을 받으면 이분들이 많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때 선택했던 방법이 뭐예요? 교통사고였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너무 많이 손실을 본 거죠. 이게 우리나라처럼 HIV 감염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별로 없는 나라, 숫자도 적은 나라는 피부에 별로 안 와닿는데 이 엄청나게 발생한 나라들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손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운전자 보험, HIV 감염 진단받으면 운전자 보험 못 듭니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한 우리도 HIV 감염이 운전자 보험 안 돼요. 라고 써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내가 HIV 감염이라는 것을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 보험회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고들이 상존에 있는 우리 굉장히 교통 안 좋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지고 작은 사고가 날 땐 다 보상이 돼요. 그럼 얘가 문제가 될 때는 언제냐? 너무 큰 사고가 나서 정말 큰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입원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수술 전에 검사를 하게 되죠. HIV 감염이네. 그래서 보상 못 해준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보상을 받아야 해요. 득실을 잘 따져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식구들이 지금 들고 계세요. 어떻게 보험 없이 운전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잘 조금 이해를 하시고 안타깝기는 하나 이게 보험도 지금 인권침해라 그래서 이런 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될 거고요. 당연히 좋아질 건데요. 아직은 그런 것들을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고 알리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이제 법 들어갈 건데요. 법은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크게 없어요. 그럼 법을 우리가 오늘 왜 봐야 되냐? 누군가 내 인권을 침해했을 때 저게 우리나라 법에 비추어서 내가 뭔가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몇 개의 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누설 금지. 허용되는 경우가 뭐냐면요. 법령이 정하는 경우 혹은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래서 금지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간호사인데 HIV 감염인을 진단을 했어요. 진단해서 간호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비밀 누설 금지, 그럼 그때부터 나는 저 비밀 누설 금지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디까지 비밀 누설을 안 할 거냐?
내가 이 병원을 그만두면 말해도 되나? 아니면 뭐 사실 말해도 되죠. 왜냐면 우리 식구가 어디 사는지 이름 안 밝히고 그러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 일은 그렇지가 않아서 우리나라 또 땅덩어리도 좁아요. 그래서 몰라요. 한두 사람 건너가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 금지를 하고 있냐면 네가 재직을 하고 있는 중에는 물론이고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비밀 누설하지 마라.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어요. 내용은 뭐냐? 업무상 알게 된 모든 것이에요. 감염인에 대한. 뭐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이런 우리가 흔히 민감 정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사람의 히스토리, 이 사람의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얘기하는데 저거 누군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서 알아내는 경우 있죠. 요즘 뭐죠? 복면가왕? 이런 거 하잖아요. 복면 쓰고 나와도 정말 귀신같이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추정해서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도 비밀 누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괄호 안에 보시면 예를 들었는데 상담 간호사 선생님의 호명, 동행 이게 뭐냐면요. 선생님들 병원에 보면 큰 병원들이 주로 그렇지만 상담실이 있고 상담 간호사 선생님들이 일을 하고 계세요. 감염인들 상담을 하시죠. 이제 그 선생님들에게 뭐를 교육을 시켜드리냐면 사실은 감염내과 앞에서 우리는 반상회를 하죠.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는 감염된 식구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병원 감염내과에 가면 쟤도인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자 이렇게 푹 눌러 쓰고 가시고 마스크 쓰고 가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상담 간호사 선생님 상담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 누구누구님 들어오세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이름을 달리 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혹시 그런 경우에 이분의 실명을 드러내주게 될까봐 가능하면 얼굴을 아시면 가서 이렇게 모시고 들어가자. 이름 크게 부르지 말아주세요라고 알려드려요. 상담 간호사 선생님들께. 동행은 뭐냐면요. 상담 간호사 선생님이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감염인분이 친구랑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분은 이 감염인분의 우리 식구의 감염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상담 간호사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상담 간호사가 상담 때 미리 얘기를 해요. 제가 혹시 복도에서 감염인인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아무도 없을 때 제가 당연히 인사를 드리겠지만 옆에 누군가가 계실 때는 제가 그냥 지나갈 거예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 옆에 계신 분이 선생님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어서 나하고 통성명을 해도 괜찮을 경우는 먼저 아는 척 해주시겠어요? 이걸 교육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 비밀누설 금지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이건 좀 큰 말 같잖아요. 3년이나 징역살이를 해야 된다. 근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1,000만 원이 크긴 큰데요. 그런데 그냥 내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비밀누설 금지의 중심은 본인이에요, 본인. 법적으로 업무라는 사람들은 법이 규정을 해요. 그래서 상담 간호사가 비밀누설했다. 그럼 법에 의해서 잡혀가요. 뭐 징역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할 거예요. 근데 그냥 민간인, 내 친구한테 내가 너무 힘들었고 호소를 했어요. 나 사실은 감염됐어. 이 친구가 나를 너무 아끼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를 막 위로해줬죠. 같이 술도 좀 먹어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이랬는데 어느 날 우리가 싸웠어요.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 친구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내가 말한 그 비밀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비밀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건 꼭 지키셔야 돼요. 민간이 그렇게 될 때는 선생님들 이 법이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민법으로 소송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검진 대상자. 수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밑에 보시면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 배우자. 예, 성관계 하시니까요. 이분 괜찮아요. 근데 이분 외에 누가 저렇게 감염되었다고 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마 그냥 규정이 명시되어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이제 배우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감염 사실을 말하지 않을 거면 콘돔을 확실하게 쓰시고 말도 안 하고 콘돔도 안 쓰시면 보건소 선생님이 통보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 검진 고지 및 익명검사. HIV 익명검사 가능합니다. 병원에 가셔서 익명검사 해주세요 라고 하면 병원은 보험 다 적용돼요. 병원 내부에서. 그러나 이 검체를 의뢰할 때 그때부터는 익명이에요. 검체 번호와 성별 그 정도, 담당 의사 이름 이 정도만 가지고 검체를 보내요. 정부에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익명검사에서 양성이네 라고 할 때 저 다시 실병 전환해주세요. 왜냐하면 진료비 좀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실병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익명검사 할 때 보건소 갔더니 주민등 번호 대래요. 안 대주셔야 돼요. 주민등 번호 되는 거는 익명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건 개인을 특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익명검사인데 주민등 번호 왜 달라고 하세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라고 다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내 이름 밝히기 싫다 그러면 가명 쓰셔도 돼요. 다음 검진 결과 통보. 아까 보실 거예요. 본인 회사에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경우 아까 같이 그 직업군 제한되는 직업군에 있는 경우 혹은 군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는 해당 기관 장에게 이거 군대 면제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보해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검진 결과 제출 요구 불가 이거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건 정말 명목만 있는 거예요. 사업주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 취업 제한 보신 것처럼 성매매를 하는 어떤 직업, 성을 관계하는 직업이 아니고는 엄밀하게 말하면 취업 제한은 없어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만약에 업주가 알고도 계속 썼다거나 내가 알고도 계속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시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원 서비스는요. 아마 선생님들이 다른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서 여기까지만 제 강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간 선생님이 한 10개 정도의 질문을 지금 주셨나 봐요. 그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조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을 답변을 드릴 건데 혹시 그동안에 또 질문이 있으시면 계속 받아들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내용에서 거의 다 다루어져서요. 선생님 넘겨주세요. 취업시 건강검진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항공사 승무원 취업을 희망하는데 국내의 거의 모든 항공사에서 HIV 검사 항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업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변화의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이게 아마 작년에도 큰 이슈가 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했는데요. 없습니다. 변화할 것 같지 않고요. 이게 지금 HIV가 이슈가 되면서 점점 더 이런 것들은 좀 강화되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변화의 여지가 전혀 없냐? 전혀 없지 않겠지만 당분간 어려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 주세요. 감염인은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아보험 역시 당연히 가입이 안 되겠지요. 선생님, 감염인은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다 질병이 있으면 가입이 안 돼요. 질병보험은. 예, 그래서 다 안 되고 감염인 역시 이게 진단을 받고 나서는 가입이 어렵죠. 태아보험이 역시 당연히 가입이 안 되겠냐. 이 부분은 엄마가 HIV 감염인이라서 태아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지 이것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건 선생님 제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어디까지 요구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가 제가 알기에는 지금 매달 계속되고 있어서요. 제가 이 부분은 조사를 좀 해서 답변을 준비해서 여기 운영하신 선생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이게 공지가 뜨는 시간들에 이 답변을 조금 화면으로라도 드릴 수 있게, 왜냐하면 제가 잘못 드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다음 달에 선생님들 강의 들으실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HIV 걸리기 전에 실비보험을 든 게 있는데 보장이 가능한가요? HIV인 걸 보험사가 알아서 해지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이거 설명드렸는데요. 약관에 이게 있냐 없냐가 문제인 거예요. 걸리기 전에 들었기 때문에 약관에 면책 질병이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보장이 가능하고요. 해지를 요구해도 거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보험사의 면책 질환에 HIV가 들어있다 그러면 해지를 요구하면 해지를 하시는 게 선생님께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돈을 내면 낼수록 보상을 못 받으니까 마이너스예요. 선생님 다음 주세요. 외국 여행 갈 경우에 제재를 받는지요? 비자 신청할 때 HIV 때문에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각 나라별로 제재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고 싶네요. 선생님 이거는요.
나라별로 자료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아마도 그 대한에이즈 예방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국가별로 이게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라 수가 많으니까 보셔야 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제재가 없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태국도 물론 없지만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이 많은 나라들이 여행 비자는 가능하고 장기 체류는 거부하는 상황인데요. 일본은 다 가능해요. HIV 감염인이 일본 가서 직업 활동하실 수 있고요. 이민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가 가시게 될 때 그 나라의 것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쪽 대사관에다가 직접 문의를 하시거나 뭐 전화니까 굳이 본인이 감염인이라고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너네 나라 규제는 어때? 라고 물어보시든지 본인이 그래도 직접 하기 어려우시다. 그러면 대한에이즈 예방협회 상담센터나 혹은 상담 간호사 선생님들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좀 파악하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먹으면 속이 쓰립니다. 우유와 먹어도 되는지요? 제가 정답은 우유와 안 드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런데 우유랑 안 먹으면 나는 못 먹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정말 너무 많이 속이 쓰려서요. 그럴 때는 약을 안 드시는 것보다는 우유랑이라도 드셔야 됩니다. 약을 빼먹는 것보다는 우유와 함께라도 드시는 것이 좋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선생님? 감염되고 안 지 한 달이 되었는데 면역력이 125라서 키우던 강아지를 형에게 보냈습니다. 접종은 다 했는데 키워도 되나요? 125면요. 굉장히 낮은 거죠. 근데 약 먹으면 금방 좋아져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 처방을 받아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거 칼레트를 한 달 먹으면 200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면. 그래서 125니까 200 올라가면 325죠. 네. 약 드시면 바로 좋아질 거고요. 면역력 회복하면 다시 데려오시면 돼요. 그리고 예방접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하시고 선생님 건강관리 잘 하시고 데리고 사시면 되고요. 현재 곤지를 앓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항문외과에선 피검사 때문에 치료도 못하겠고 현재 다니는 병원에 협진 요청을 해야 되는데 대학병원은 비용이 걱정됩니다. 선생님 곤지름이 치료를 받고 HIV 관련 질환으로 선언이 되면 일부 지원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럼 HIV 관련 질환이라고는 누가 선언해 줄 거냐? 나의 주치의가 소견서로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선생님 지금 다니는 주치의 선생님과 의논해서 받으시고 HIV 관련 질환으로 처리되는지 해서 소견서 붙여서 보건소에 청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 간호사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주치의 선생님하고 의논을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선생님 다음 볼까요? 예. 얼마 전 조카가 아이를 낳아 저한테도 안아보라고 하는데 도저히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되기라도 할까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면역력이 약한 아이한테 제가 피해를 줄 수도 있나요? 선생님 신생아가 아무리 면역력이 약해도 면역력이 약한 HIV 감염인보다는 면역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요. 안을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기를 안을 때 아기와 내가 접촉하는 부분은 피부예요. HIV는 피부를 뚫고 나올 수 없어요.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HIV가 감염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가 될 때 전제하는 건 뭐냐면 열린 상처가 필요합니다. 혹은 점막이 필요해요. 점막은 입 안부터 항문까지가 다 점막이죠. 코 속 점막이고요. 근데 아기한테 그 부분이 닿을 수는 없고 이 피부가 상처가 없이 열린 상처가 없이 닿으면 HIV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열린 상처는 뭐냐면요. 제가 여기를 긁혔더니 껍질이 하얗게 일어났어요. 이건 열린 상처가 아니에요. 긁혔는데 책상 모서리에 찍 긁혔는데 보니까 피가 조금씩 아주 조금 새어나오고 있어요. 열린 상처입니다. 피가 배어나올 정도의 상처를 우린 열린 상처라고 하고 그 정도가 돼야 상대에게 전파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피부에 아무 상처가 없다. 예, 아기 충분히 안아주셔도 됩니다. 볼 비벼주셔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지난 2월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미결정 판정을 받고 개인적 사정으로 아직 추가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정도에 검사를 받으려 계획 중이고요. 감염되었다면 작년 12월인데 그 후로 보름 정도 심하게 아팠고 그저 쭉 컨디션 저조합니다. 6월 말까지 검사를 미루는 게 위험하진 않을까요? 선생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2월에 미결정인데 이게 감염된 시점을 언제로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작년 12월에 감염이 되셨으면 지금 1년도 안 된 기간이잖아요. 6개월을 미룬다고 해서 위험하진 않습니다. 빨리 진단을 받아서 건강을 지키시고 면역 세포수를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12월에 감염됐는데 6개월을 미룬다고 해서 에이즈 환자가 되진 않고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 단가요, 선생님? 홍삼이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약 복용하고 홍삼 캡슐 먹고 지속적으로 건강 유지한다는 보도에 혼란스럽네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것은 일반화시킬 수 있는 사례가 아닙니다. 감염내과 학회에서 정식으로 공포하거나 인정한 사례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 의견을 들어라 1번, 가장 일반적인 걸 적용하라 2번이에요. 그래서 특이한 사례를 내가 쫓아가겠다. 저는 반대이고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선생님의 주치의가 지금 수명이 40년이 된 질환이에요. 충분히 입증이 되었어요. 이 약을 먹고 건강할 수 있겠네? 오래 살겠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혈압약 계속 먹고 사시는 것처럼 이제 하루에 한 알 먹는 약도 있으니 여기저기 보지 마시고 약을 드시고 만약에 이게 정말 일반화돼서 홍삼 캡슐을 먹고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감염내과 선생님이 항바리세를 다 버리고 홍삼 캡슐 먹자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환자가 건강할 수 있다는데 왜 굳이 그럼 약을 먹이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는 의사 선생님은 사람이고요. 그분은 나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지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을 좀 신뢰하실 필요가 있고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이런 선택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약 드십시오. 자, 너무 외로워요. 평생 연애도 못하고 늙어야 하나요? 일반인 다 하는 결혼, 아이 갖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이야. 부모님께 불효만 하고 있네요. 어렵죠, 선생님.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고 제가 강의는 드렸지만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많은 책임감이 수반되는 결정이에요. 그러나 평생 연애도 못하고 늙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애하시고 콘돔 사용해서 성관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 다 하는 결혼 감염인도 다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미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즘은 비감염인 여성과 감염인 남성분들의 결혼도 꽤 많고요. 임신 출산 사례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해보시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실 거고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걸어 나가셔야 뒤에 따라오시는 후배들께서도 좀 더 좋은 세상을 함께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주신 질문 이게 다고요. 시간을 보니 제게 주어진 시간도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제 방송으로 또다시 선생님을 뵐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들 건강하시고 선생님들께서 지금 극복해가는 이 어려움 하나하나가 앞으로 선생님들의 복지가 되고 선생님들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할 거라는 걸 반드시 믿으셔야 되고요. 정말 어려우셔서 도움 요청할 것이 없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제게도 연락을 주시면 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